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수용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특검 수사는 내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한 이야기 장성호 건국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광삼 변호사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황교안 권한대행 열흘째 검토 중이다.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드디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수용 안 된다. 이유는 뭐 이제 조기 대선 영향 그리고 안보 위협 등이었는데요.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의 오늘 발표 또 숨은 계산은 어떤 건지 좀 짚어볼까요? 이미 뭐 열흘 전에 엠바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뜸 들인다는 것은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예. 나중에 대선 출마도 혹시 똑같은 반열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양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내적으로 보면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에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연장이 되면 바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수사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역할을 보면 본인의 어떤 대선과 관련해서 지지층한테 상당히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여론에 맞붙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이제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외부적으로 요인을 보면 연장에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30일 연장을 한들 지금까지 특검의 어떤 성과를 보면 정유라 씨를 지금 소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30일 연장해도 정유라 씨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3인방에 대해서 조사도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특검이 다시 30일을 연장한다고 해도 큰 실익은 없을 3인방 것이다. 조사를 하기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예.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결국은 이미 애초에 이것에 대한 연장을 하지 않겠다 이런 뭐 결심을 마음적으로는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양문석 이사장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뭐 일단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향한 대의보다는 네. 대통령을 향한 의리를 선택했다. 의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성호 교수님하고 저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사실상 오늘 그 특검에 대한 연장승인 불승인을 네. 대통령 출마 포기 선언하고 저는 동격화로 봅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상당 부분 이 보수 세력들의 여론을 타면서 많이 올라갈 때는 15에서 17%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특검 연장 불승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뚝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즉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예. 그다음에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세력들 이분들이 계속해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이 김무성 전 대표가 했던 가짜 보수와 진짜 보수가 엉켜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지지를 하다가 특히 이번 특검 연장 불승인 이 선언을 하면서 네. 진짜 보수들 김무성 전 대표의 표현대로라 하면 진짜 보수들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들이 급격하게 이탈하는 과정을 겪을 네. 수밖에 없고, 이 소문만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탈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는 예. 말 그대로 의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자, 김 변호사님은 아까 장성호 교수님이 뭐 30일 더 연장한들 뭔 큰 실이 있겠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그분은 전혀 제 의견을 달리합니다. 네. 일단 특검 기간이 사실 뭐 70일 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11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대부분 11번 특검은 어떤 사건 자체가 하나였어요. 하나. 예를 들어 내곡동 사저. 그렇죠. 예. 그럼 내곡동 사저와 관련된 부분만 조사했으면 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대북 송금 특검. 그럼 대북 송금에 관련된 것만 조사하면 됐는데 예. 이번에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14개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성호 교수님께서 뭐 정유라 부분 그리고 뭐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하는데 근데 제일 본질은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어떻게 했는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했는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된 것이 삼성에 관한 뇌물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도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유라에 관한 부분은 정유라 외국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특검이 노력을 해도 데려올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문고리 3인방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에 관한 부분이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부분. 그래서 수사기간이 굉장히 연장이 됐다고 한다면 문고리 3인방도 조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까지 11번의 특검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특검이 연장 거부된 게 딱 2번 있었어요. 2003년도에 노무현 때 그 대북 송금 특검, 예. 그다음에 하나가 2012년도에 내곡동 사저, 이명박 정권 때 내곡동 사저 특검이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약간 유사한 면이 있어요. 2012년도에 이명박 때하고 이명박 정권 때도 야당이 임명한 특검의 편향성을 이유로 해서 그 당시에 거부를 했었거든요. 승인 거부.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중에서 한 6번 정도는요. 네. 특검이 보고만 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를 연장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제 특검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물리적으로 기간이 짧으면 뭐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수사를 해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이건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 연장의 필요성은 정치 세력이나 외부에서 판단하면 안 되고 수사의 주체가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승인 자체는 재량권이 아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 경우에는 우리 양문서 이사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특검의 어떤 그런 입장이랄지 아니면 예.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정치적 고려를 한 거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요. 이 부분 좀 봐야 됩니다. 예. 특검 연장 불승인, 즉 특검을 해체시키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 측이 유리할까? 안 그러면 외려 더 불리할까? 말 그대로 쓰레기차 피하다가 분뇨차에 바치는 격은 없는가? 이 부분 짚어봐야 되거든요. 그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병우 수석의 개인 비리 외에 예. 다른 영역까지도 검찰은 광범위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현실적으로 공수처의 문제라든지 그 수사권 독립을 통해서 사실상 기소권만 갖는 이러한 이 권한의 축소 부분이 국민적 여론과 대통령 후보들에 의해서 상당히 그 공경에 처해 있고 핀치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검찰이 강범위하고 결정적인 수사들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대면 수사까지도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였었을 때는 특검보다도 훨씬 더 그 괴로운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처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연장에 대해서 정치권이 상당히 흥분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외려 검찰이 특검보다 마음만 먹고 제대로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한다라면 검찰이 훨씬 더 무서운 그 조사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측과 한교안 그 국무총리가 놓친 지점이 여전히 검찰이 자신들의 컨트롤 하에 그 지배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저는 착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특검 연장 불승인 자체가 정치적인 후폭 부분 강하게 가져오겠지만 실질적으로 검찰로 넘어갔을 때의 조사 주체가 검찰로 바뀌었을 때 훨씬 더 무서운 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특검 부분을 이전의 검찰 조사와 지금 특검 이후의 검찰 조사는 상당히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바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자체에서 이전에 특검 이전의 어떤 수사 형식보다는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왜 특검의 어떤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을까?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우리 장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연장되면 결과적으로 3월 13일 이전에 이제 탄핵 결정 여부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거기서 인용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예. 특검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측근들을 다 구속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이 인용되게 되면 자연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 신병에 대해서 구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단 뭐 인용이 만약에 된다는 걸 가정을 하면 네. 사실 조기 대선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기 대선 안에 검찰이 어떤 수사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적극적인 수사를 할 그런 상황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탄생을 한다고 하면 지금 보면 사실은 뭐 야당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야당 정권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조사를 해서 어떤 신병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그것은 약간 저는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탄핵과 과정에서 국론이 굉장히 분열돼 있기 때문에 야당 정권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네.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기치로 내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즉시 한다랄지 그런 것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점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공수처를 통해서 기소 독점권이 깨집니다. 예. 그다음에 검찰에게 수사 독립권을 주면서 권한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찰 조직이 축소될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60일 동안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 검찰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조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투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냐. 검찰은 바보가 아닌 이상에 저는 새로운 새 정부에게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그러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검찰 특검의 그 이 수사 내용, 조사 내용을 검찰이 재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검찰은 지금 최순실이나 각종 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도중이기 때문에 검찰은 지속적으로 현재 상황들을 따라왔고 그 확인해 왔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수사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이 서류를 다시 학습하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이 시점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60일 내에 박근혜 대통령은 외려 특검이 구속시켰을 때는 정치적이라는 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은 무사하게 이 법대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특검보다 검찰이 무서울 수 있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장 교수님 네.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할 말씀 너무 많은데 우리 양문석 이사장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할 말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탄핵이 가결되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탄핵 이후에 전혀 새로운 지형이 펼쳐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선이라는 그런 국면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전제로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구가 본령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작금의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보면 이것을 부정하고 여기에 압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럼 특히 정치인들이 여기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진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탄핵이 끝나면 정리가 되면 진영 싸움으로 정치권이 급속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것이 연장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사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특검을 연장한다고 한들 대선 국면이 바로 접어들면 헌재랑 이거랑 따로 가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결정이 나는 순간 특검에서 특별히 활동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완전히 나라 전체가 대선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진영 싸움의 어떤 대권으로 빨려 들어가면 특검이 연장된다 한들 실효적 효과가 없을 것이고 물론 저는 제도적인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법적인 정의를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물론 사법적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검찰이 본인들의 뜻에 맞지 처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세력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선이 아주 임박해 있다는 이런 시점이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다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단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특검이 이제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의 좀 반응을 살펴보면요.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우선 국정 안정을 위해서 내린 결정인 만큼 존중을 한다. 그리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황곤한 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각 당들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양 이사장님. 예, 노회찬 정의당 네. 원내대표는 도둑이 파출소 강제 폐쇄시킨 꼴 이런 표현을 썼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역사의 죄인 황대행은 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대표는 정말 유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한국당은 이제 존중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오늘 정도는 말 그대로 한교안 국무총리의 정치적 판단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을 향한 대의가 아니라 대통령을 향한 의리를 선택한 한교안 그 국무총리의 편협한 결정.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토하고 반대하고 비판할 겁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이 국면이 저는 빨리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검찰의 신속한 이 수사와 그다음에 이 수사 진행과 그다음에 기소할 거 빨리 기소하고 그다음에 검찰 조직의 사실상 이 집중을 통해서 빨리 이 헌정 그 질서가 중단된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쪽으로 검찰이 오히려 특검보다도 신속한 그 변화들을 촉구하는 이러한 정치권의 요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오늘은 어쨌든 뭐 특검 연장 불승인이라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쪽, 그 탄핵을 찬성하는 쪽은 강하게 비토할 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반대하는 쪽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야당 원내대표들이 지금 회동을 갖고 있는데 일단 조금은 다른 3당과 또 바른정당의 의견 조금 다른 것이 네. 3당은 이제 그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바른정당은 좀 더 논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바른정당은 끼인 정당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탄핵을 시킨 또 주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지지율 정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어느 쪽에 서지도 않고 중간적인 단계에서 한쪽은 이쪽에 발을 담고 한쪽은 이쪽에 발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수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노선을 하나로 지금 합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특히 이제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대선 국면에서 유력 주자가 없다는 것은 그 정당으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스탠스는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에 내려가면 생각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고 서울에서 또 얘기하면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이 예.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권은 야권 내름대로 어떤 선명성을 그리고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이 아직 헌재 결정이라든가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무죄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여론적 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정당이 춤을 추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정당의 스탠스는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자, 변호사님 보실 때 이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추진 이 얘기에 대해서 이게 탄핵 사유가 또 되는 것이냐도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은요? 그 뭐 사실은 뭐 탄핵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현재 와서 상황적인 것도 그렇고요. 또 특검 승인 연장 자체를 거부했다고 그래서 네. 그게 법률 위반이라고 그렇죠. 볼 수는 예. 없어요. 왜냐하면 승인에 관한 것은 국무총리, 대통령이 할 수 있게 돼 있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판단에 어떤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뭐 압박은 가하지만 이게 결국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보는데 일단 뭐 새로 특검법을 또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아마 이후에 특검의 수사 기관이 만료되면서 이제 검찰로 이제 모든 공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검찰의 아까 우리 양문수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이 정말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특검보다도 훨씬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죠. 왜냐하면 이 화력, 그러니까 수사할 수 있는 검사도 뭐 특검에 비해서 한정돼 있지 않고요. 수사 기관도 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장이 뭐
법리 지원 측면이랄지 증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강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특검에서 개인 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영장 범죄 사실에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개인 비리와 과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느냐. 그래서 안 넣은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취합해서 영장 범죄 사실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어차피 이제 특검은 수사 기간이 만료됐고 또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의 비협조로 인해서 이제 대면 조사를 못했지만 검찰은 뭐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검찰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특검에서 수사기관 부족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뭐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검법 연장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추진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지난번에 김진태 간사가 네. 본인이 법사위 간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특검법 재연장을 추진하는 것을 막았다. 네. 이렇게 거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권성동 위원장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 직권상정을 한다고 한들 이것이 다시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연장을 해주지 않았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의결해서 온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봅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는 실익도 이미 사라질 것이고 헌재 판결도 이미 이제 그때는 끝날 것이고 이런 상황으로 왔을 때 그리고 이제 대선 준비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당이 이런 차원에서 물론 정치 공세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네. 정치전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다방면적으로 오랜 시간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실증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면 전환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 이사장님이 아까 검찰의 아주 엄중하고 무서운 그런 검찰의 맛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저도 그런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내일 특검 수사가 종료가 되면 이제 한계가 있는 수사였다. 뭐 이런 뭐 씁쓸한 성적표를 받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90여일 동안의 특검 수사 일단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역대 특검 중에 국민의 80%의 지지를 받았던 특검은 없었습니다. 한국 그 헌정사 최초의 사건이었고요. 그다음에 특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그다음에 지지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특검도 역대 없었습니다. 뭐 장관 몇 명을 기소를 했니, 그다음에 누구를 구속을 했니 하는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기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특검은 수사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어느 특검보다도 많이 충족시켜줬던 특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또한 이 특검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그 모습들을 자신들은 옆에서 담담히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려 특검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후에 검찰의 행보에 대한 주의가 전형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 관전 포인트에서 저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전의 특검 이전의 검찰과 특검 이후의 검찰은 전혀 다른 조직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측면 그것들이 특검보다 잘하지 못하면 검찰은 이전 특검 이전의 그 검찰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말 그대로 특검 연장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80% 가량이라는 것은 검찰에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특검이 검찰에게 아주 좋은 영향, 정기능 좋은 영향을 준 그러한 특검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아쉬움도 있다고 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70일이라는 기간이 저는 짧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기 때문에 명확한 성과가 부족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과 뇌물죄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지금 입증하고 명확하게 지금 단죄를 할 정도의 어떤 팩트를 네. 확인해서 기소 정도의 그런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3인방이라든가 정유라 씨 송환 문제 그리고 세월호 문제도 지금 한계에 봉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조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수사도 역시 협상이고 이런 어떤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을 조사에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건 물론 청와대가 거부하는 그런 한계점도 있지만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우병우 수석의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것은 이것을 팩트를 물론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했다고는 하지만 이유를 어쨌건 결과적으로 우병우 수석을 구속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구체적인 성과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계속 장소 교수님하고 반대 입장을 취해서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데 아까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수사였다고 하는데 이번 특검의 가장 특징은요 선택과 집중을 아주 잘한 수사였다고 저는 봐요. 이제 저는 검찰 출신이고 또 수사를 많이 해봤고 또 변론을 많이 해봤는데 특검이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과연 수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의구심을 좀 가졌거든요. 그런데 특검의 어떤 행보와 그다음에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특징이랄지 거기에 관련자들을 쫙쫙 추적을 하면서 해가는데 아니 특검이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의 저는 아주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아주 선택과 집중을 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검찰 조사 받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또 특검 조사 받겠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지금 특검 조사 받지 않고 끝났어요. 만약에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까지만 했다고 한다면 100%의 저는 완벽한 수사였다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네. 박근혜 대통령 대면 수사가 특검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2월 9일 날 대면 조사 하기로 했는데 단지 비공개로 했는데 그게 공개됐다는 이유로 특검 조사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의 알 권리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어요? 그러면 설사 비공개로 서로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형태로든 그건 특검에서는 그걸 공개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형태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핑계로 들어서 대면 조사를 안 한 것 자체는 특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측이 원래부터 특검 조사를 받지 않을 생각이 있지 않았느냐. 네. 그렇게밖에 추론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특검의 어떤 수사랄지 그다음에 이제까지 한 어떤 그 결과를 보면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잘한 그런 수사였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네. 책임 소재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청와대 압수수색을 결정적으로 방해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안 주면서 발생했던 문제고요. 그다음에 대면 조사 마찬가지로 특검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대면 조사 안 받았고, 그다음에 특검 대면 조사 안 받았고, 헌법재판소 출석 안 했고 하면서 대통령이 3번 연속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의 그나마 있던 신뢰마저도 지워버리는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들은 뇌물죄를 입증하여서 어쨌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죄로 구속했다 하면 뇌물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 성립으로 같은 부분들은 전형적인 선택과 집중의 하이라이트 아니었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특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안 그러면 그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압수수색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물을 것이냐 그리고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게 물을 것이냐 대통령에게 물을 것이냐 그다음에 실제 뇌물죄에 있어서 공여자는 구속을 했는데 그 수수자는 구속을 안 했다면 특검의 문제를 책임을 물을 것이냐 대통령에게 물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저희가 이제 헌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최종 변론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인데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어떤 이유가 가장 컸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것이 있고 헌재에 출석했다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완벽하게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서 변명을 한다고 한들 이것이 또 소추단이라든가 이런 질문이 또 불시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 네. 이렇게 봤을 때 가서 어떤 헌재에서 답변하는 여러 내용 중에서 오히려 나중에 국민적 역풍이라든가 헌재 판결에 잘못된
그런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헌재에 출석하는 것이 된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것, 이런 어떤 불명예가 헌재에 나가지 않은 어떤 표면적인 이유일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대리인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헌재의 8명 판결에 대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 지금 대리인단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표현하자면 이제 불복인데 이런 측면도 상징적인 모습으로 내가 9명이 아닌 이상은 내가 출석하지 않겠다. 다만 내 혐의에 대해서는 준비 서면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로 오히려 나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김 변호사님, 박 대통령 측이 지금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인 재판관이 아니라 1명이 빠진 8인 재판관 체제에서의 탄핵 심판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예. 주장인지 원칙적으로는 좀 짚어주세요. 구인 재판관 체제 하에서 특히 탄핵과 중요한 부분은 뭐 결정하는 게 맞겠죠. 맞겠지만 지금 결혼이 생기게 된 이유가 지금 어떤 현지의 어떤 사태와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도요 8인 체제에서 해도 뭐 결정이 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9인 체제로 되어 있는데 8인 체제로 된 것은 지금 민사소송법에 보면요. 어떤 법원의 어떤 재판 구성원이 법률에 위반해서 구성원 됐을 때는 그 예. 판결이 되는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현재 8인 체제가 어떤 법률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또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7인 이상의 체제에서는 이 탄핵을 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굉장히 합법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부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죠. 뭐 그전에도 아마 8인 체제 할 때도 일부 헌법재판관이 유헌이다 이제 그런 의견을 낸 경우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8인 체제가 유헌이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행위 자체가 헌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이 사건이 뭐 탄핵이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되고 끝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뭐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헌법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해당되느냐 그 문제고요. 또 이제는 선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뭐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어제 좀 오보가 있기도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대리인단이 뭐 총수사퇴할 거다 이런 카드를 꺼냈다 이런 얘기 돌기도 했었는데 좀 그래서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대리인단 사퇴 카드는 지금 상황에서 뭐 큰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 대리인단 측 입장에서는 네, 뭐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리인단이 사퇴를 한다 한들 현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었었고요. 네네. 그나마 지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카드가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었는데 헌재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최종 결정을 내면서 더 이상의 변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뭐 8인이 그 심판을 하면 재심 사유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난 1월 31일 날 그 헌법소장이 그만두고 2월 1일부터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일절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막판에 몰리면서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치열한 법리 논쟁을 예고하고 그다음에 치열한 법리 논쟁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보여줬던 그 황망한 그 모습들, 태극기를 두르고 들어온다든지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향해서 그 할 소리도 아닌 아주 쌍소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뭐 아스팔트에 피가 물들 거고 시가전이 일어날 거라든지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치열한 법리 논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국민들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기대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예. 스스로 자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8인이니 7인이니 9인이니 이야기하면서 재심의 대상이니 아니니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국민들과 언론들의 기본적인 입장들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 그 변수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소추인단이나 안 그러면 재판관으로부터 심문을 받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변수지 그 외에는 변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뭐 헌재 판결은 판결대로 가되 지난번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퇴임하고 나서 물론 이것은 대통령이 추천하게 돼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대한 권한대행이 추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도 마찬가지로 퇴임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이 절차도 청문회로 국회로 넘겨서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일단 뭐 정치적인 변수 여러 가지 뭐 압박적인 요인이 있어서 이걸 지금 정치권에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지금 자초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 이래서 지금 불복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이 언젠가 저는 이제 정확한 팩트는 제가 확인을 최종적으로 못했는데 8인이 심판하면 위헌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분들은, 했다는 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상승작용을 해서 예. 이 현재의 어떤 판결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절차적 민주주의는 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김광삼 변호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